우리는 지금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도, 제국도, 과학자도 이 진실을 완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별빛의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 전 사라진 별들의 유언이자 인류가 감히 열어보지 못한 우주의 봉인입니다. 당신이 보는 이 빛은 수백만 개의 우주적 전쟁터에서 날아온 전령이자 그 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광기 속에서 붕괴하며 소멸하는지에 대한 불완전한 연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취약하고 우리의 지식은 위험할 정도로 얄팍합니다. 역사는 하나의 섬뜩한 패턴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가장 파괴적이고 운명적인 진실은 언제나 이론의 감옥에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권력자들이 감추려 했던 비밀이 아니라 우리의 가련한 관측 기술이 감히 확인할 수 없었던 공포였습니다. 블랙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1783년 단 한 명의 사제 존 미셸가 뉴턴의 방정식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짐승의 존재 가능성을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133년 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그 예언에 피와 살을 불어넣었고 우주의 법정에 수학적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결국 인류는 1971년까지 무려 188년 동안 존재를 부정당했던 어둠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을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만은 결국 시간에 의해 찢겨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운명적인 경계에 서 있습니다. 블랙홀은 단지 서막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마주할 이야기는 당신의 상상이 이론을 따라잡지 못해 숨기고 있는 우주의 진짜 얼굴에 대한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무려 188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랙홀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수학은 그 존재를 강력하게 시사했지만 누구도 직접 본 사람은 없었죠.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연구했고 결국 시그너스 X-1이라는 최초의 블랙홀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측 기술이 이론을 따라잡지 못했을 뿐이죠. 현대 천체 물리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국적인 천체들의 존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라바스타, 화이트홀, 웜홀, 그리고 평행 우주까지. 이들은 모두 수학적으로 가능하며 물리 법칙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지 우리가 아직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50년 후, 100년 후, 혹은 188년 후에 누군가가 이 천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가 오늘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놀라운 곳입니다. 진공으로 만들어진 별, 블랙홀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홀, 시공간을 연결하는 웜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진지한 과학적 가능성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관측되지 않은 우주의 가장 이상한 천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체 중 하나입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무수한 별들은 각자 거대한 핵 융합 반응로로서 빛과 열을 방출하며 주변 공간을 밝히고 있죠. 하지만 별이 어떻게 스스로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중력과 압력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있습니다. 태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은 고체가 아닌 기체와 플라스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태양 표면에 선다면 중력에 의해 중심으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태양의 가스들은 중심으로 무한정 끌려 들어가지 않을까요? 답은 태양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 있습니다. 이 반응은 엄청난 양의 복사선을 생성하고 이 복사선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복사압은 중력과 정확히 균형을 이루며 태양이 안정적인 크기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안쪽으로 당기는 중력과 바깥쪽으로 미는 압력, 이 두 힘의 균형이 바로 별의 핵심입니다. 태양은 현재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며 이 압력을 생성하고 있지만 약 50억 년 후
수소가 고갈되면 적색 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는 헬륨을 융합하여 탄소와 산소를 만들며 압력을 발생시키게 되죠. 결국 태양은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백색 외성이라는 작은 천체로 붕괴됩니다.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백색 외성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전자 퇴화 압력이라는 양자 역학적 효과가 등장합니다. 중력이 물질을 극도로 압축하면 전자들이 서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하며 강력한 압력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자석이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양자 역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백색 외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불리는 이 한계는 태양 질량의 약 1.4배입니다. 이보다 무거운 별의 잔해는 전자 퇴화 압력으로도 버틸 수 없어 더욱 극단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그 결과 탄생하는 것이 바로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은 물질이 너무 밀집되어 원자핵들이 서로 합쳐지고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중성자를 이룹니다. 이제 중성자 퇴화 압력이라는 더 강력한 양자 압력이 중력과 맞서게 되죠. 중성자별도 질량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약 2.2배가 그 한계입니다. 이보다 무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아는 한 중성자 퇴화 압력은 일반 물질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압력입니다. 그 이상의 질량을 가진 별의 잔해는 영원히 붕괴하며 블랙홀이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시공간의 구멍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별의 종류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국적인 형태의 물질이나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중성자 퇴화 압력보다 더 강력한 압력을 만들 수 있다면 블랙홀이 되지 않으면서도 중성자별보다 더 작고 밀도 높은 별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에서 그라바스타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그라바스타는 중력 진공별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진공 에너지로 만들어진 별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1959년 물리학자 한스 아돌프 부흐달의 연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흐달은 양의 에너지 밀도와 양의 압력을 가진 일반적인 물질로 만들어진 별은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의 8분의 9배보다 작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은 같은 질량의 블랙홀 크기를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별은 블랙홀보다 눈에 띄게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음의 압력을 가진 물질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음의 압력이라는 개념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압력이란 밀어내는 힘인데 음의 압력은 오히려 당기는 힘처럼 작용합니다. 놀랍게도 우주 공간 자체가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이 신비로운 에너지는 양의 에너지 밀도와 음의 압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톨몬, 오펜하이머, 볼코프가 1930년대에 도출한 방정식에 따르면 별의 중심에 충분히 큼의 압력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압력이 별의 어느 지점에서 무한대로 치솟았다가 다시 양의 무한대로 바뀌고 그 후 점차 감소하여 별의 표면에서 0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심의 음압이 에너지 밀도와 정확히 같고 반대 부호일 때 압력과 에너지 밀도가 별 전체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라바스타입니다. 그라바스타 내부에서는 중력이 정확히 0입니다. 양의 에너지 밀도가 만드는 인력과 음의 압력이 만드는 청력이 정확히 상쇄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라바스타 안에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도 힘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완벽한 진공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라바스타의 크기를 같은 질량의 블랙홀 크기에 임의로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문학자들에게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주에서 관측되는 극도로 밀집된 천체들이 정말 블랙홀일까요? 아니면 블랙홀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그라바스타일까요? 블랙홀과 그라바스타의 가장 큰 차이는 사건의 지평선의 유무입니다. 블랙홀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라바스타는 아무리 작아도 슈바르츠실트 반지름보다는 약간 크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라바스타에서 빛이나 정보가 외부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천체가 합병할 때 방출되는 중력파의 패턴도 다를 것입니다. LIGO와 같은 중력파 관측소를 통해 이런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작고 밀도 높은 천체는 블랙홀과 구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관측된 천체의 반지름이 슈바르츠-실트 반지름과 거의 같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라바스타에 대한 관심은 2023년 초 하와이 대학 연구팀의 논문으로 다시 불붙었습니다. 그들은 거대 블랙홀의 질량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속도가 우주 팽창으로 인한 암흑 에너지 증가 속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블랙홀이 실제로는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진 그라바스타일 수 있다는 대담한 주장을 펼쳤죠. 이 주장은 천문학계와 이론물리학계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관측 데이터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론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블랙홀의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그라바스타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확실하게 증명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군다나 그라바스타는 블랙홀과 너무 비슷해 보여서 발견 자체가 극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살펴볼 이국적인 천체는 블랙홀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면 이것은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바로 화이트홀입니다. 화이트홀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뿔을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 콘처럼 위를 가리키는 원뿔이나 아이스크림 콘처럼 아래를 가리키는 원뿔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원뿔의 수학적 정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와 아래를 향하는 두 개의 원뿔이 끝부분에서 연결된 형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원뿔은 실제로는 전체 수학적 원뿔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죠. 블랙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관측하는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중력 붕괴를 일으켜 생성된 것입니다. 특정 시점에 별이 붕괴하면서 사건의 지평선이 형성되고 그 이후로는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은 펠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이런 시공간 구조를 표현합니다. 펠로즈 다이어그램에서는 무한한 시공간을 유한한 그림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빛은 항상 45도 각도로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일반적인 블랙홀의 펠로즈 다이어그램을 보면 일반 우주 영역과 블랙홀 영역이 사건의 지평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빛이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특이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이어그램은 특정 시점에 별이 붕괴하여 생성된 블랙홀만을 설명합니다. 만약 무한한 과거부터 존재했던 이상적인 블랙홀을 상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수학적 솔루션을 펼쳐보면 놀라운 구조가 드러납니다. 일반 우주와 블랙홀 외에도 화이트홀과 평행우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것과 같습니다. 블랙홀이 미래의 특이점을 가진다면 화이트홀은 과거의 특이점을 가집니다. 블랙홀은 빛이 들어갈 수만 있고 나올 수 없다면 화이트홀은 빛이 나올 수만 있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 유희가 아닙니다. 블랙홀을 설명하는 동일한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이 화이트홀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화이트홀은 블랙홀만큼이나 정당한 솔루션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블랙홀에 화이트홀이 붙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뿔의 경우처럼 실제 우주에는 전체 수학적 솔루션의 일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화이트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우주에 화이트홀이 흔하지 않거나 과거에 존재했다가 불안정해져 사라졌을 가능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펠로즈 다이어그램은 화이트홀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집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의 펠로즈 다이어그램에는 무한히 반복되는 8가지 유형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일반 우주, 블랙홀, 화이트홀, 평행우주는 물론이고 웜홀 영역까지 포함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에서는 특이점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닙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한 후 내부 지평선이라는 경계를 넘으면 시공간의 기하학이 변화하여 더 깊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안쪽 영역에서는 블랙홀 중심을 향해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웜홀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 가지 옵션은 특이점 주위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의 특이점은 점이 아닌 고리 모양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경로를 따라가면 자신의 과거를 방문하는 시간여행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과율의 역설을 일으키므로 실제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현실적인 옵션은 돌아서서 내부 지평선을 다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이트홀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원래 우주는 이미 무한한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없어진 셈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이론상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웜홀을 통과하려 시도하면 극단적인 조성력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이고 웜홀 자체도 불안정해져 붕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학적 구조들이 실제 우주에 존재할까요? 회전하는 블랙홀은 우주 곳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실제 블랙홀 내부가 펠로즈 다이어그램의 예측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블랙홀이 별의 격동적인 붕괴로 형성될 때 펠로즈 다이어그램의 일부 가정이 위반됩니다. 둘째,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가 극단적인 공률을 가진 특이점 근처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홀의 존재 가능성은 더 열린 질문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가설 중 하나는 블랙홀이 죽을 때 화이트홀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통해 점차 질량을 잃고 작아집니다. 하지만 플랑크 질량이라는 극도로 작은 크기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작은 블랙홀은 양자 터널을 통해 화이트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화이트홀은 작고 가볍지만 엄청난 양의 엔트로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가 얇은 튜브처럼 늘어나 큰 부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블랙홀에 빠진 정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정보 역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홀이 천천히 정보를 방출하면서 존재가 사라지고 그 수명 주기가 끝나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우리 우주 자체가 거대한 화이트홀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40억 년 전 빅뱅이라는 특이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주는 과거의 특이점을 가진 화이트홀과 비슷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이 블랙홀 붕괴에서 화이트홀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 우주도 이전 우주의 붕괴에서 탄생한 화이트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터무니없게 들릴지 몰라도 물리학 법칙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펠로즈 다이어그램은 또 다른 놀라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평행 우주입니다. 우리와 나란히 달리지만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우주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우주는 왜 팽창하고 있을까요? 중력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행성을 태양 주위 궤도에 묶어두고 별들을 은하에 모이게 하며 은하들을 은하단으로 뭉치게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규모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은하단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대신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늘어나고 휘어질 수 있는 동적인 실체입니다. 중력은 더 이상 힘이 아니라 휘어진 시공간에서 물체가 따라가는 경로의 왜곡입니다. 은하단 사이에서 관측되는 반발력은 실제로는 그 사이 공간이 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간의 팽창을 가속시킬까요? 아인슈타인은 질량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에너지와 압력이 시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주어진 공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는지를 나타내며 우리 우주에서는 항상 양수입니다. 압력은 공간의 내용물이 주변으로 밀어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밀도와 압력이 양수이면 주변 공간을 수축시키는 효과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압력이 음수이고 양의 에너지 밀도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체 효과가 뒤집혀 공간의 팽창이 가속화됩니다.
일종의 반중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암흑에너지입니다. 음의 압력이라는 개념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개 미만의 원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원자만이 아닙니다. 자기장도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모든 것을 밀어내는 일종의 장이라면 이는 우리가 관측하는 현상과 일치합니다. 진공 자체가 암흑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에너지가 우주를 천천히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관측을 통해 우주 팽창 속도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암흑에너지의 밀도를 계산했습니다. 그 값은 약 10의 마이너스 9승줄/, 세제곱미터로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 이를 느끼지 못하고 우주적 규모에서만 그 효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행입니다. 만약 이 값이 훨씬 크거나 작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우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점이 명확해집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팽창하자 방사선은 희석되었고 물질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자핵이 형성되고 전자와 결합하여 최초의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자들이 중력에 의해 모여 최초의 별과 은하를 형성했죠. 물질이 우주의 주인공이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암흑에너지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시간에 따라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물질의 밀도는 공간 팽창으로 계속 희석됩니다. 결국 암흑에너지가 주도권을 잡아 우주의 가속 팽창을 촉발하고 더 큰 구조물의 형성을 막게 되었습니다. 만약 암흑에너지 밀도가 더 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기 은하의 형성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별을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밀어내는 암흑에너지가 더 강력했을 테니까요. 조금만 더 컸어도 별 자체의 형성이 어려웠을 것이고 충분히 컸다면 원자나 원자핵조차 생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주는 암흑에너지로만 가득 찬 텅 빈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양자장 이론을 사용하여 암흑에너지 밀도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예측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론적 예측값은 관측값보다 10의 54승배나 컸던 것입니다. 만약 예측이 맞았다면 우주는 순식간에 팽창하여 아무런 구조도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그만큼 컸다면 우주는 빅크런치로 급격히 붕괴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왜 암흑에너지 밀도는 예측값보다 10의 54승배나 작을까요? 왜 하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딱 그 수준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우주 상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입자가 수학적으로 서로 상쇄되어 값을 0에 가깝게 만든다는 이론, 거대한 음의 에너지원이 존재한다는 이론 등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설명은 인간 중심 원리에서 나옵니다. 1987년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우리가 확률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는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우주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주가 이 믿기 어려운 주사위를 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런 질문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와인버그는 더 구체적으로 생명 형성에 필요한 암흑 에너지 밀도의 한계가 은하 형성 한계와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그 값은 약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고 실제 관측된 값인 10의 마이너스 9승과 놀랍도록 가깝습니다. 생명과 암흑 에너지 밀도는 놀라운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3개의 무작위 숫자를 더해서 그 합이 10의 마이너스 55승보다 작을 확률을 상상해보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을 수없이 많이 반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약 10의 56승번의 시도 후에는 그런 우연의 일치가 불가피해집니다. 같은 논리를 우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각각 다른 암흑 에너지 밀도를 가진 광대한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중 극히 일부만이 생명과 양립 가능한 값을 가지겠지만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런 우주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설명에는 우연도, 미세 조정도, 지적 설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양한 우주가 많이 존재할 뿐입니다. 다중우주의 개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의해 분리된 다중우주입니다. 빅뱅과 빅크런치가 끊임없이 반복되며
매번 조금씩 다른 물리상수를 가진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개념입니다. 둘째, 공간에 의해 분리된 다중우주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우주의 영역에서는 물리 법칙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에 따른 다중우주입니다. 양자 상태의 모든 측정이 우주를 여러 갈래로 분기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살아있는 우주와 죽은 우주로 나뉘는 것처럼 모든 양자 상호작용마다 우주가 분기됩니다. 이러한 분기가 누적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우주가 생성되고 다중우주는 점점 더 다양해집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우주 상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로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물리 법칙이 시간이나 공간이나 양자 분기에 따라 변한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다른 우주들도 우리와 똑같은 물리 법칙과 암흑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증거를 얻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빅크런치를 견뎌내거나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거나 다른 양자 우주로 진입해야 하는데 모두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는 신의 존재처럼 증명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니면 더 나은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행우주, 웜홀, 화이트홀, 그라바스타, 이 모든 이국적인 천체들은 과학의 이론적 풍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정된 것이 현실이 되는 설레는 충분합니다. 블랙홀, 해왕성, 반물질, 우주 배경 복사는 모두 관측되기 전에 이론으로 먼저 예측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의 눈이 물리적 시각을 앞지르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수학과 방정식이 망원경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 원칙에 기초한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규칙이 매우 일관적이어서 그 규칙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면 나머지 우주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셜록 홈즈처럼 우리는 단서를 모아 보이지 않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와 그 질서 덕분에 가능해진 경이로움은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국적인 천체들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이론이 올바르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해가 향상됨에 따라 과학은 더욱 이상하고 놀라운 현상을 예측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상상이 더 이상 상상에 불과하지 않은 날이 올 것입니다. 188년 전 블랙홀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발견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밤하늘을 바라보며 질문할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빛나는 점들 중 어떤 것이 그라바스타일까요? 어딘가에 화이트홀이 존재하여 다른 우주의 내용물을 우리 우주로 쏟아내고 있을까요? 웜홀을 통해 먼 은하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우리와 나란히 달리는 무수한 평행 우주가 정말 존재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비밀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별들 사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을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